만들기 시작해서 그냥 많이 만든 전차 소련의 T-34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전설적인 물량의 전차 T-3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도중 벌어진 러시아 혁명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당시의 소련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엄청난 기갑 웨이브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물론 전차가 많긴 했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전성기의 소련 정도는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소련이 많이 사용하던 전차는 BT 전차로 빠른 속도로 기동하며 보병을 돕는 경전차였습니다. BT 전차는 일본과의 하린골 전투에서 일본의 97식 치하 전차를 박살내버린 전차인데요. 일본이 워낙 전차 기술이 부족해서 BT 전차가 우세하긴 했지만 상대가 독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시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침공하지 말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독일은 이 조약을 무시하고 소련의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때 소련은 스탈린의 대숙청이 일어나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죠. 국민만 희생된 게 아니라 전쟁 경험이 많던 장교들도 모두 숙청되어 군대도 개판이었습니다. 나라 내부가 이 꼴이니 독일은 마치 자동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소련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독일이 끌고 온 3호, 4호 전차는 BT 전차보다 훨씬 강력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포의 구경만 봐도 BT는 45mm 주포를 장착했지만 4호 전차는 주포가 75mm였습니다. 전차의 장갑이 어떻고 기동력이 어떻고를 떠나서 주포가 이만큼 차이 나버리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련도 BT 전차가 유럽 전선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BT 전차만 있었다면 소련은 아마 진작에 패배했을 테죠. 하지만 소련에는 BT 전차뿐만 아니라 KV-1이나 KV-2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T-34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전에 발생한 스페인 내전에서 소련의 BT 전차가 독일제 전차에게 처참하게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소련은 자국 전차의 심각성을 깨닫고 1937년에 신형 전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프로토타입의 전차는 A-20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1939년 겨울전쟁을 겪은 소련은 개발 중이던 전차의 화력을 좀 더 개량했고 1940년에 A-32라는 전차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T-34입니다. 이때부터 소련의 전설이 시작되었죠. T-34의 재원을 살펴볼 텐데 많은 개량형 중에서도 85mm 주포를 장착한 T-34 85 전차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장은 6.68m이며 중량은 32톤입니다. 승무원은 전차장, 조종수, 포수, 장전수가 각각 1명씩 탑승하며 최대 주행거리는 350km, 최대 속도는 시속 53km입니다. 무장은 7.62mm 기관총 2정을 장착했으며 주 무장으로 T-34 85라는 이름답게 85mm 전차포를 탑재했습니다. 엔진은 500마력의 12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했고 장갑은 균질 아변 장갑과 경사 장갑을 적용했습니다. 균질 아변 장갑이란 통철판을 찍어 만든 장갑으로 모든 부분이 일정한 강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엄청난 강도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약한 부분도 없는 장갑이죠. 이런 스펙을 바탕으로 T-34가 탄생했는데요. 1940년에 개발이 완료된 T-34는 이제 소련의 선봉에서 전쟁을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 내부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는데 앞서 말한 스탈린의 대숙청 때문에 치명적인 지위 공백이 생겼고 이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질이 만연했습니다. T-34는 그 정치질의 희생양이었죠. 그 내막을 좀 살펴보자면 최고 군사위원이었던 소련의 암덩어리 그리고리 쿨리크가 T-34를 엄청나게 깠는데요. 이 사람의 만행을 조금만 살펴보면 첫째, 자신이 후원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포를 달기 위해 다른 곳에서 더 잘 만들어둔 전차포를 달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T-34가 우수한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3호 전차에게 밀리게 되었죠. 둘째, 당시 독일군이 무장했던 기관단총을 보고 소련군도 기관단총으로 무장하려 했지만 쿨리크는 이 무기를 보며 부르주아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무기이며 탄약을 낭비하고 명중률도 낮다 라며 기관단총의 사용을 금지해버립니다. 덕분에 수많은 소련군이 독일의 기관단총에 희생되었죠. 셋째, 소련의 붉은 군대를 기갑부대화시키려는 많은 간부들의 노력에 이런 개념은 퇴화한 파시스트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라며 스탈린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막아냅니다.
넷째, 방어용 수단으로 지뢰를 사용하는 것은 약자의 방법이라며 크게 반대했습니다. 군 수뇌부에 이런 인간이 앉아있으니 독소전 초반에 독일군이 소련을 거의 갖고 놀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쿨리크는 결국 1942년에 패배의 책임을 물어 계급이 강등되는데요. 5스타에서 2스타가 된 것인데 군대를 이 꼴로 만들고도 고작 강등이 끝이었죠. 쿨리크는 말년도 참 대단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후 전화로 스탈린을 욕하다가 KGB에게 딱 걸려서 반역죄로 처형당했습니다. 군대를 망쳐도 강등이 끝인데 뒷담화하다가 사형이라니 소련은 여러모로 참 어메이징한 국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쿨리크의 이런 폐악질에도 불구하고 T-34는 소련을 몰아붙이던 독일군에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물론 등장하자마자 독일군을 압도해 엄청난 전공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명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 유명한 소련의 어택 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34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전차인데요. 소련은 독일의 공세에 하르코프에 있던 공장을 통째로 우랄산맥 뒤로 옮겨버리고 다른 어중이 떠중이 전차들은 다 버리고서 T-34 위주로 미친듯이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스크바를 독일에게 점령당해도 산 뒤에서 끊임없이 전차를 찍어내서 맞서려는 생각이었죠. 이때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였던 티거 전차를 개발하며 연합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런데 소련이 개발한 T-34가 나름 티거를 상대해볼 만한 전차였습니다. 물론 중전차인 티거를 중형 전차인 T-34로 맞서기엔 당연히 불리하지만 그래도 다른 전차와 달리 교전은 해볼 만한 수준이었죠. 이렇게나 선방했던 T-34의 스펙을 상세하게 알아보자면 먼저 76.2mm 주포를 장착해서 당시 독일의 주포였던 75mm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T-34 85는 더 강력했죠. 장갑은 다른 소련제 전차와 비슷한 60mm였는데 여기다 당시의 최고 기술이었던 경사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같은 60mm 장갑이라도 비스듬한 경사장갑을 적용하면 포탄이 뚫어야 하는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죠. 도탄 효과는 덤입니다. 이렇게 T-34는 장갑도 나름 준수했으며 거기다 나중엔 85mm 주포까지 달았으니 88mm 주포의 티거도 나름 붙어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T-34의 진정한 무서움은 이게 아닙니다. T-34는 독소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0년 이미 1000대가량을 생산한 상태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자 T-34 76 버전을 무려 35,000대, T-34 85 버전은 약 49,000대를 찍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려 84,000대 이상이죠.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물량의 대명사 M4 셔먼 전차가 총 5만 대 이상 생산되었다고 했는데 T-34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물량입니다. 당시 티거의 생산량은 약 1,300대였으니 수량으로만 따지면 65배가 차이나죠. 이렇게 미친 물량을 생산했다 보니 재미있는 말도 많이 나왔는데요. 독일이 T-34 10대를 잡아도 티거 한 대를 잃으면 더 손해라는 말도 있었고 때로 몰려다니는 T-34를 떼삼사라고 부르거나 소련군은 전차가 퍼지면 옆 전차로 갈아타면 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만한 물량을 찍어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련에 세운 블라디미르 레닌은 양은 곧 질이다 라는 말을 남겼으며 스탈린 또한 양은 양만의 질이 있다 라며 물량을 중요시했습니다. 국가의 수장이 이런 입장이니 엄청난 기갑 전력을 찍어냈고 급기야 기갑 웨이브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T-34가 우르르 몰려가는 모습이 마치 파도가 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죠. 거기에 소련의 기갑 물량은 T-34뿐만이 아니었는데 자주포나 구축 전차 등 다른 기갑 전력도 10,000대가 넘게 생산되어 기갑으로는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소련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 초반에 소련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던 독일도 결국 T-34의 파도에 휩쓸려 패망해버렸죠. 그럼 T-34는 단점이 없는 무결점 전차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공업력이 모자라던 소련이 대량으로 찍어낸 전차에 문제가 없다면 그야말로 기적이겠죠. 먼저 강력한 방어력을 내기 위한 경사 장갑 때문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는 내부에 탑승한 승무원들의 컨디션과 직결되고 작전 수행 능력과도 연관됩니다. 또 포탄을 발사하면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결함도 있었으며 무선 통신 기술이 빈약해서 전차 여러 대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힘들었죠. 물론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물량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한 전차가 바로 T-34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별로 좋은 전차가 아닌데요.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빈사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북한의 전차가 바로 이 T-34였습니다. T-34를 탄 북한군은 우리나라를 낙동강 이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유엔군의 도움과 국군의 필사적인 항전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죠. 우리나라를 짓밟은 T-34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T-34는 이때 북한에게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소련과 친했던 공산권 국가들에게도 많이 수출되었습니다. 또 소말리아나 토고,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등의 중동 국가, 아시아의 중국과 베트남에도 수출되었죠. 심지어 북한이나 베트남 등의 몇몇 국가들은 1940년대에 개발된 이 전차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그냥 많이 만들었던 소련의 전차 T-34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